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저희 채널에서는 상당히 오랜만에 다루게 된 장르인데요, 바로 현대의 대표 미니밴인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는 일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형인 라운지가 따로 있죠. 근데 이제 라운지의 여러 트림 중에서도 제일 최고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리아 라운지는 9인승과 7인승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이제 7인승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일상 상황에서 주행을 할 때 발견되는 특징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연비 리셋 할게요. 어디 있냐, 나와라. 여기 있구나. 누적 정보 요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연비가 나오는지를 보겠고요. 지금 현재 풀탱크 상태로는 주행 가능 거리는 811km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원래 스타리아에는 이제 3.5 6기통 LPG 모델과 그 다음에 2.2 4기통 디젤 모델이 있는데요, 요 라운지의 리무진에서만은요 그 LPI를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운지의 리무진 모델은 2.2 디젤 엔진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 전륜구동이고, 그리고 사륜구동인 H트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6,836만원이더라고요. 상당히 고급 차입니다. 일단 이 4기통 2.2 VGT 엔진은 177마력과 44토크를 내는데요, 그리고 이제 8단 자동 변속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상당히 이 차는 커요. 휠베이스만 3275mm에 달할 만큼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차는 이제 시트를 4열까지 구조를 생각해서 만든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휠베이스만 3275m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좀 상당히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2.2 디젤의 사륜구동 기준으로 이 차의 몸무게는 무려 2575kg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의 다른 트림에서는 그 전륜구동의 3.5 LPI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리무진 모델에만 LPI를 못 넣잖아요. 이제 2.2 디젤 엔진만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기본 전륜구동인데 H트랙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얘한테는 LPG를 못 넣게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기술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어차피 하이루프만 다른 거지 나머지 부분은 스타리아랑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리무진 모델에만 이 무버블 콘솔이라는 게 옵션으로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 차체 바닥의 중앙 부분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레일을 깐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LPG가 못 넣는 거,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뇌피셜로 왜 얘는 디젤만 넣게 했을까 좀 소설을 써보면요, 그러니까 이 리무진이 차량의 특성상 주중에는 어떤 비즈니스 용도나 아니면은 패밀리카나 누군가를 태우는 용도로 좀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또 많이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또 이렇게 하이루프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더 좀 쾌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레저용으로 어딘가를 다니다 보면 좀 더 남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도 가야 되고, 그렇게 좀 더 악조건인 그런 도로를 주행해야 될 때에는 이 전륜구동만 되는 LPI보다는 사륜구동도 선택이 가능한 이 디젤 엔진이 이 차의 어떤 사용 특성에 더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리무진의 LPI를 안 넣는 이유는 LPI는 전륜구동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차에 LPI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아이들링 스탑앤고를 멈췄다가 출발할 때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에다 발을 띄면 이제 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변속기에서 다시 동력을 붙여야 되죠. 그때까지의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집니다. 이 차의 운전석에서 생기게 되는 색다른 느낌은요,
바로 넓음입니다. 일단 전면 유리는 굉장히 큰 것뿐만 아니라 이 앞도어 유리가 아래 위로 무지무지하게 넓죠. 그래서 이렇게 벨트 라인을 보면 앞은 높고 뒤로 올수록 약간 낮아지는 형태로까지 돼 있어 가지고 개방감을 더 크게 좀 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차의 이름에 라운지라는 게 있다시피 정말 이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어디 라운지에서 널찍널찍하게 주변을 보면서, 그래서 이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마치 어느 탁 트인 라운지에 앉아 가지고 주변을 구경하면서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측면 시야가 워낙 탁 트여 있다 보니까요, 이런 오해까지 생기게 돼요. 저 백미러가 사실 아래 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야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확보가 가능한데 저 백미러가 충분히 크지 않다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 미러는 네, 충분합니다. 크기가 시야도 잘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그런 착각까지 주게 됩니다. 이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의 승차감은 네, 안락한 특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댐핑이 단단한 편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제 차의 무게가 워낙 나가다 보니까는 중량급이다 보니까 좀 묵직함은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 감쇄력이 탄탄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계기판도 10.25인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인포테인먼트도 10.25인치로 돼 있죠.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 부분을 보면 네, 그렇게 스크린 아래에 거의 이제 풀 터치로 조작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작부는 현행 투싼 모델에서도 많이 익숙하게 좀 보아온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이 기어 셀렉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좀 이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서 이제 운전석에서 뭐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집으러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이동한다라고 할 때 네, 요것 때문에 조금 걸리적거리는 네,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의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없는 그 의외의 기능이 바로 레인 센서입니다. 가격표 어디에도 이제 레인 센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인 센서가 있으면 여기 그러니까 와이퍼의 레버에 좀 오토라는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인터벌 INT만 있고 오토 포지션이 없어요. 그거는 좀 다소 의외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컵홀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 탑승자를 위한 컵홀더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 대시보드 위에 있는 컵홀더가 이렇게 핸드폰을 여기다가 놓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비를 어딘가로 찍고 갈 때 도착 시간은 이 아랫부분에 가려지기 때문에 못 보지만 가끔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 네, 그런 수고로움은 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전기차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사륜구동 모델들이 이 출발 직후에만 잠깐 사륜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을 위해서 일정 속도를 넘어가면 이제 이륜 구동 상태로 좀 유지를 하는 편인데, 얘는 지금 에코 모드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얘는 전륜 기반의 사륜이기 때문에 앞바퀴에 더 많은 비율이 가고 있긴 하지만요, 뒷바퀴에도 꽤 높은 속도까지 구동력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인데도 이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네 바퀴를 다 활용한다 라는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인 센서 없는 거는 네, 마침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자동으로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다시 자동으로 켜져서 출발할 때 반응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곧 신호가 바뀝니다. 바뀌었죠? 일단 엔진이 켜지는 것도 한 템포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 연결이, 변속기에서의 동력 연결이 일시적으로 풀려 있다가 다시 연결되는 그것까지의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이 차의 주행 모드 종류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가운데에 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누르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버튼 간에 구분이 이렇게 없으니까 네, 내가 확실하게 누른 건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멀, 에코, 스포츠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은 차들은 제일 윗줄에 에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노말, 스포츠 또 추가로 더 있으면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마련인데, 이 차는 보면 제일 윗줄에를 노말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에코로 제가 이제 거의 주행을 하다가 시동을 껐다가 키잖아요. 그러면 에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동으로 노말로 되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의 어떤 그 사용상의 디폴트 성격의 주행 모드는 노말 모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평소에 에코 모드를 좀 즐겨 사용하시는 분께는 매번 시동을 새로 켤 때마다 에코를 골라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눌러가지고 네, 그런 좀 손가락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제가 잠깐 일부러 엑셀 페달을 조금 깊이를 변화시켜 봤는데, 변속기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마치 그 밧을 메고 있는 소 같습니다. 이 반응의 그러니까 둔함이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브레이크 페달은 꽤 위에부터 일찍부터 밟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의 움직임이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조금씩만 발을 움직이는 조작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좀 최적화되어 있는 네, 그런 브레이크 페달 담력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노멀 모드로 가볼까요? 노멀 모드로 하면 예, 노멀 모드는 분명히 에코 모드 때보다는 엔진이 좀 빠릿빠릿해지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 차의 덩치와 몸무게에 비해서는 엔진의 힘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변화가 크다고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해볼까요? 스포츠는 좀 나으려나? 네, 스포츠로 좀 바꿨는데 이게 좀 그 주행 모드 간의 차이가 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좀 더 타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에코 모드로 하다가도 시동 껐다 키면 노말로 되돌아간다고. 저 앞에 이제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혹시 빨간불 유지가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잠깐 시동 껐다 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잖아요, 그쵸? 자, 지금 에코 모드고 피해 놓고 이제 시동을 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키죠. 카드를 넣어주세요. 계기판에 에코자가 없어졌죠.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얘는 시동을 걸면 항상 노멀 모드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에코를 눌러 가지고 네, 운전자가 매번 바꿔줘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의 승차감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도로 포장 상태가 좋을 때는 네, 안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주다가 길에 한두 번의 요철이 나오면요, 네, 그거를 처리하는 게 꽤 단단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런 이제 그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길에 이렇게 그 빨래판 같은 게 생겼잖아요. 이런 구간을 지금 지나갈 때에도 4개의 현가 장치가 좀 그거를 세련되게 처리하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2차 기준으로는 이제 가격대가 6천만원 후반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고급스러움도 좀 중요하겠지만 이 승차감 부분도 좀 많이 그 고급스러움을 좀 기대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승차감 면에서는. 자, 앞에도 사실 이제 길이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은데 그때 한번 또 볼게요. 어떨지. 네. 잠시 후 시속 8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승차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로의 포장 상태를 뭐라 그럴까,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좀 필터링을 잘 하지를 못하는 느낌입니다. 탑승자의 몸매까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뭐 디젤 엔진인 것 치고는 NVH는 좀 어느 정도 잘 잡았지만, 그렇지만 좀 낮은 출력의 디젤 엔진이 이 무거운 차를 힘겹게 끌고 가면서 이 토해내는 숨소리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좀 나 힘들어 하고 있는 그 엔진이 좀 아우성을 치는 네, 그런 느낌까지는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잠시 뒤에
좀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나오기 때문에 네, 승차감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한 번 요철이 있었는데 쿵쿵하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몸이 계속 아래 위로 덜컹거리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요. 확실히 요철을 요철에 바퀴가 닿으면서 다시 처리하고 넘어갈 때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랫부분에서 좀 덜컹거림이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 탈수록 자꾸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디젤 엔진입니다. 이 차의 2.2 디젤 엔진이 디젤 엔진으로서는 NVH를 굉장히 잘 잡아놨거든요. 이 차에서 뭐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디젤 엔진 고유의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디젤 엔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하향세고 사람들의 눈높이가 또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이제 전동화된 자동차들에 대해서 직접 보유까지 꼭 아니더라도 다 아마 경험은 한 번 이상씩은 이제는 보편적으로 해보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내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또 연비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디젤의 설 자리가 점점 또 좁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리무진 모델에만 3.5 LPI 선택이 안 되는 점, 그게 좀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링 스탑 앤고로 꺼졌다가 켜지면서 출발할 때 좀 느리다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습관대로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 띄자마자 가속 페달 밟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른발을 진작에 그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얘가 시동이 걸리고 변속기에서 동력을 재연결하고 출발시키기까지의 시차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까 좀 우려했던 게 갑자기 동력이 걸리면서 좀 확 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군요. 매우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알아서 그냥 확 출발이 되지 않도록 차가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이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차의 구입을 고려하시는 단계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가격대가 비슷한 다른 세단이나 SUV가 또 비교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랜저나 팰리세이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그 차들하고 비교를 하면 좀 없는 사양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스티어링 컬럼 조절이 수동으로 돼 있다든가 전동 조절이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것 같은 레인 센서도 없고요. 그렇죠? 이 차는 구조상 그럴 필요가 없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죠. 일단 얘는 뭐 계기판이 워낙 저 윈드실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따로 헤드업 자체가 불필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또 아니면 앞좌석에 관한 그런 편의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릴렉션 컴포트 시트 같은 것도 이 1열에는 없고요. 전동식 레그레스트 이런 것도 없고 메모리 기능도 없고요. 이 운전석에 자꾸 이제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그리고 뭐 이제 썬루프도 없다고 뭐라 하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다른 재질의 하이루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썬루프를 넣을 수 자체가 없죠. 그런 단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은 왜 이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을 생각하게 됐는지, 왜 고려하게 됐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제 큰 범위에서 봤을 때 RV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저 활동에 특화된 레크리에이셔널 비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랜저나 팰리세이드가 좀 주지 못하는 그런 다른 종류의 만족감을 줄 수 있죠. 특히 이제 일반 스타리아가 1열부터 4열까지 있는데 이 7인승의 경우에는 그거를 3열까지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열, 2열, 3열에 타는 모든 사람이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2열에는 아주 좋은 그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독립식으로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 하이루프의 그 자리에 25인치의 대형 스크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는 운전하게 될 사람 본인의 만족을 위한 것보다는 옆이나 뒤에 함께 타고 갈 분들에게 좀 휴식을 주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종류의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넓고 쾌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평당 가격이라는 거를 매기듯이 만약에 자동차에도 실내 부피의 어떤 단위 최적당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이 차는 고급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내의 단위 부피당 가격도 제일 싸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다른 차의 리뷰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용어인데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가격대 부피비가 매우 뛰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있어서 1열, 2열, 3열 모두에서 정말 넓고 쾌적하게 가는 내내 그 탁 트인 공간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접 가격대나 동 가격대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다 하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실 때 다른 미니밴을 탔을 때는 좀 신경을 안 쓰다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점이 있다면요, 이 높아진 높이죠. 기본 스타리아의 높이가 1m 99인데요 얘는 2m 20으로 21cm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일반 스타리아는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게 얘는 높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차의 크기도 봐야 되지만 또 무게에 대한 규정도 있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 이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로 이 차를 실을 수가 있는데, 이 높이가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차를 고르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실 점은, 내가 익숙하게 자주 세워오던 그런 주차 공간에, 그러니까 지하철장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이 높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향후에 이제 모델 체인지가 되면 좀 이런 점은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레인 센서는 좀 넣어주세요. 이거는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가 센터페시아에 모든 버튼이 다 터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바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마디마디가 없잖아요, 버튼에. 그래서 이렇게 온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볼륨과 그 볼륨에 대한 파워 버튼, 그런 거 정도는 로터리 노브로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2열의 슬라이딩 도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워 슬라이딩 도어인데 그게 이제 열리던 중에 예를 들어서 멈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꼭지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그 자리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열리던 중이면 닫힘으로 가고 닫히던 중이면 열림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누르는 시간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짧게 누르면은 좀 멈추게 하고 아니면은 길게 누르면은 이제 역방향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네, 제가 이제 리뷰를 위한 주행을 마치면서 총 누적 주행 거리와 연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788.5km를 탔고요. 연비는 12.2km가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발표된 복합 연비가 9.4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두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위한 좀 격한 주행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발표된 숫자보다는 잘 나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4륜구동 모델의 일상주행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종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